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 선고 전문, 이 원문은 2018년 2월 5일 GDnet 코리아에서 보도한 원문을 사용해서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17-2556입니다. 이 사건은 뇌물공여 사건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항소심의 항소를 어느 측에서 했는가,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피고인 전원 그리고 특검 양측에서 항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검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내용은 한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면담일자에 2014년 9월 12일을 이것을 하나 더 추가했고, 또 내용에 있어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내용을 소개하죠. 승마 지원 관련 뇌물 내용을 살시도 마필 자체와 비타나 라우싱 대금 및 보험료 상당 이익, 차량 무상 사용 이익 등을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승마 지원 관련 뇌물 가운데 예비적 공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주로 주의적으로 했던 그 내용이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이것도 살펴달라 하는 뜻이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살시도는 말 자체, 그 말이라고 하는 동물, 그것을 뇌물로 보았고, 비타나와 라우싱, 이것도 말의 이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말값하고 보험료, 이것을 뒤에 이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냈더라면 지불했어야 할 돈만큼 이익을 받다, 이렇게 보아서 그 이익 부분을 뇌물에 추가한 것이고, 또 차량을 무상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말 한 마리, 말 자체, 그리고 나머지 말 두 마리에 대해서는 그 말 가격하고 보험료, 차량을 무상 사용한 이익, 이것을 합해서 그 뇌물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부 차례차례 그 판단을 했는데 그 중에 좀 의미 있는 그런 것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죠. 안종범 수첩, 그리고 김영한 일지, 이러한 것들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선고문 내용입니다. 원심은 안종범 수첩이 그와 같은 기재된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본래 증거이고, 여기에서 본래 증거라는 네 글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입니다. 본래 증거, 그것이고, 전문 증거, 이
그 뉴스에서는 다 전무 증거 이렇게 썼는데 그것은 전문 증거. 그래서 이것도 네 글자가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가 아닌 서면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 원심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수첩과 일지가 그것이 서면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그렇게 했고, 또 이것이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는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여기에 있는 그 용어들이 다 그 법률 용어이고, 여기에서 그것을 단어 하나씩 설명하면서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반 백과사전 같은 데를 찾으면 다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는 능력이 인정된다. 뒤에 가면 이 뜻이 저절로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대화를 나눈 내용, 그것을 인정하는데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본래 증거로서의 능력과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원심이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첩, 이 일지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A라는 내용을 지시했다. 이재용 부회장하고 B라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도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인데 그 증거가 그야말로 간접적인 전문 증거가 아니고 본래 증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 A라면 B이고 B라면 C이기 때문에 C면 A다. 이렇게 거꾸로 간 거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설명이, 이 원심의 판단이 얼마나 그 치밀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대략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밝힙니다. 이 수첩의 기재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면, 또 이 수첩의 기재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면 이것은 그런 기록이 있다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것은 내용의 진실성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안종범 수첩에 어떤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기록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것이다. 결국은 그 수첩의 기록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A라는 내용을 지시했다 하는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자체가
바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첩에 특정한 것이 쓰여져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지시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지시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특검에서 그리고 원심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대법원이 설령 전문 증거라고 하더라도 간접사실의 정황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을 내세운 모양이지요. 항소심에서 이것을 반박한 것을 볼 때. 그래서 이것은 간접사실의 정황 증거로 봐버려서 그걸 가지고 내용의 진실성 문제를 판단하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대법원도 밝혔다고 하면서 소개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가 없는 간접사실에만 그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진실성을 밝히는 데는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래서 결국 안종범의 수첩은 그런 기재가 있다 하는 기재 존재에 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다 하는 그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간접 증거로조차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똑같은 이유에서 똑같은 그 법리에서 김영한의 일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이제 논리를 펴면서 이러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이 안종범 수첩 그리고 김영한 일지는 배제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다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것은 증명될 수 없고 또 이재용 부회장과 어떤 대화를 했다는 것도 증명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박상진의 특검 2회 진술조서, 이것이 증거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좀 중요한 내용인데 특검 측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항소 이유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번에 깨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박상진의 그 진술조서, 그걸 작성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다. 그래서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이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이들에게 뇌물 공여죄, 그러니까 뇌물을 건넸다 하는 그 뇌물 공여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사실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면 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의 그 사건들, 그것이 여기에서 또 하나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여기에서도 역시 현재의 이 사람의 실명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제정할 때 사용했던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승마 지원 관련 뇌물을 받기로 수수하기로 공모를 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승마 지원 관련 뇌물을 받기로 공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둘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 관련 지원을 요구했다. 이 지원을 요구했다는 과정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등 이 피고인들이 최순실에게 승마 지원 관련 뇌물을 공여했다. 건네주었다. 이 1, 2, 3의 과정이 그 순서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양자가 공모를 하고 그렇게 뇌물수수죄가 범해졌다.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뇌물공여죄를 범할 수 없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그래서 먼저 이 두 사람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측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게 되는 이러한 선후관계로 맞물려 있는 그러한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고인들 측,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비신분자에게 뇌물이 전부 귀속된 경우에 신분자인 공무원과 비신분자가 공동정범으로 성립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러면은 피고인들이 뇌물을 줬다고 하자. 그런데 그 뇌물을 전부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이 다 받았고, 최순실 씨가 다 받았고,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경우에 공무원이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 그런 범죄를 그러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정범으로 이게 성립이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삼성 측 이 피고인, 그러니까 삼성 측 변호인들이 법리를 오인한 데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 중에 이재용 변호인들 긴장감이 없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공동정범의 법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년 2017년 9월경에 방송을 한 것인데, 이번에 또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해서 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논점에 있어서 패배한 것이죠.
항소심에서는 그래서 그 공동정범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고 내쳤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1, 2, 3단계가 이어져 있어야만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인가 하는 점이 되겠죠. 여기에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항소심에서는 주의적 공소사실을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심이 판단했던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이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 특검은 불안함을 느꼈든지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비적 공소사실은 판단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좀 집중을 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죄가 인정된,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논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소개한 그 원심 판단 부분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 관련해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최순실이 승마 지원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여러 사정들에 비춰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은 그 뇌물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서 승마 지원을 통한 뇌물 수수의 범행,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자기의 그 의사를 공모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공동 의사 행위 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심이 밝힌 내용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최순실 씨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이 범죄 행위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뒤에 가서는 공동의사 행위 지배가 있었다. 이래서 공동정범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공동정범론을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그 힘의 균형이 기울어 있고 그 내용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이 정도로 최순실 씨가 아주 강하게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공모하지 않은 내용에까지 직접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사람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법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그 정을 모르는, 그래서 그 사정을, 내용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A 환자에게 주사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 주사에는 계속 몸에 쌓여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그 해로운 약물이 섞여 있는 주사를 처방해서 그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가 주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간호사는 분명히 사람이고 도구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간호사를 생명이 있고 그러나 고의는 없는 도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를 간접정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의사와 간호사 관계다, 이렇게 하면 의사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일 왕이나 혹은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연예인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죠. 그 연예인을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창밖에 어떤 사람이 오면 그 보조해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연예인에게 저기 그 팬이 왔으니까 손을 흔들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연예인은 손을 흔들어 주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보조하는 사람이 그 창밖에 사람이 한번 오게 할 때마다 따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범죄가 되었다 하면은 조금 전에 그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와는 다르게 왕과 시종의 관계, 인기 연예인과 보조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오히려 그 열세에 있는 사람이 더 우세에 있는 사람을 도구로 쓸 수 있는 경우,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만일 최순실 씨가 이런 간접정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을 흔드는 사람처럼 그러한 범죄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은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도구였다, 이러한 설정이 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판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원심에서도 이렇게 보았고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보았다면 이것은 법리상 공동정범의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간접정범의 이론을 펼치기에는 정말 딱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법관들이 이런 판단을 했으니까 그 나온 그 문서를 보고 다시 평가를 한다면 확실히 이것은 공동정범론이라기보다는 간접정범론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만일 이 관계가 이러한 간접정범 관계로 다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은 최순실 씨가 지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안에 관해서만큼은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 측 그쪽의 피고인들은 당연히 전제 조건이 깨어지는 바람에 당연히 무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든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 다음으로 항소심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그것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원심에서는 이 개별 현안을 봤을 때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것이 원심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것을 항소심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주었습니다.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서 특검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원심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그것과 관계해서 이 승계 작업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았다는 판단을 항소심이 배척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원심이 과도하게 결과를 보고서 그 전부터 그렇게 되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날에 열병식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안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70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그 다음날 있을 줄 알고 다른 날에 인민군을 만들었어야 하겠느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비록 적이지만 그러한 비논리를 반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법원이, 원심 법원이 그 부분을 좀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이렇게 밝힙니다. 이 사건의 개별 현안들 중에 삼성 SDS 제일모직의 상장, 주식시장의 상장, 그리고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 경영권 방어를 강화하고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의 주식 처분량을 최소화하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로의 전환, 이런 일들, 이제 이런 개별 현안들이 원심에서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 이재용이 그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 것으로 보아서 나중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았는데, 한마디로 항소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하면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하는데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유리할 거다. 그런데 왜 유리하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이 성공했다 한다는 것은 계열사 합리화라고 하는 경영의 효과, 경제적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경영을 잘해서
그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은 그것을 목표로 한 것이 어떻게 범죄 수행이고 범죄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무슨 일이든 하면 그것이 범죄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범죄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았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하나 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힙니다. 이 포괄적 승계, 포괄적으로 결국은 승계 작업이 아니냐.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걸 인정하면 바로 유죄로 가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죄로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것이 과연 그랬던가 하는 것을 관련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인정되었을 때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든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준 점에서 이번 항소심의 이 부분 판단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해 줍니다. 부정청탁의 대상으로서 포괄 현안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렇게 항소심이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측의 피고인들,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핵심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 범죄를 유죄로 볼 것인가 하는데 아주 중요한 씨앗으로 이재용 부회장 쪽에 유죄가 인정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도 당연히 전제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이 판결이 뇌물의 액수가 36억 원으로 줄었다는 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하고 부주의한 발언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사안에서 씨앗이 한번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형량은 줄어든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